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애국 선열에 대한 일동 묵념, 바로 애국관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동 착수해 주십시오. 오늘 제1기 정치 아카데미 4주째입니다. 지난주 추석이라서 하루쉬었고, 오늘은 우리 당의 최고위원이시고 전 사무총장으로 현재 정책의장으로 계시는 박태우 최고위원, 박태우 박사님을 모시고 북한의 핵개발과 대남 정책에 대해서 8시 50분까지 강연이 예정 중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오늘 좀 핵심적으로 북한 핵 문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최신 정보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채호영 이력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핵심적인 것 좀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에서 인삼이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충남에 금산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서 출생하셨고 지금은 일산 사시는데, 대전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굉장히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잘하셨다고요. 영어를 잘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 2년 국문학 하시다가 한국 외대 정외과를 졸업하시고,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그 뒤에는 전부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영국 헐대학교 정책 박사를 전액 3년 외국 외무성 장학생을 하셔가지고, 영어를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잘하셔가지고 대전고 수재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지금 아마 외무 계속 계셨으면은 외무장관 차관 장관으로 가셨을 분인데, 그러다가 이제 정계 입문을 하시고 그렇게 했고, 또 여기 저서하고 시집을 많이 이제 내셨어요. 분단에도 계시고, 또 정치 개혁의 패널로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횟수가 100번이 넘게 출연하셨습니다. 우리 당 오신 뒤에는 방송국에서 잘 부르진 않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셨고, 시와 정치의 이중 전공을, 저는 어렸을 때 저 시인이 뭐 정치를 하느냐 이렇게 집때는 그렇게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이 시심하고 정치하고는 시를 통해서 대중의 마음을 아우르고 이해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라면 정치를 더 잘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나이 들면서 좀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만치 우리나라에서 탁월한 시심으로 정치를 보는 안목을 가지신 분 몇 분, 지금 정치가 강팍한 것이 시심이었기 때문에 정치가 이렇게 강팍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박채호 의원에게 어떤 희망을 좀 더 잘해줬으면 하는, 우리나라의 등대로서의 더 역할을 해주셨으면, 그런 선배로서 그런 많은 기대감을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뭐 저서도 많이 냈습니다만은 여기 뭐 현실 칼럼 국제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글을 쓰시고 저서도 가장 최근에 저서 그건 뭐 여러분 우리 박주혁 모셨을 때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력서 하도 많은데 다 들으면 제 강의 들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박주혁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거 왜 화면이 꺼졌죠? 제가 집회 현장에서 연설을 많이 하고 지구연에 발언했습니다만 학문적인 이야기는 오늘 우리 당원님들하고 또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 강단에서 강의하듯이 하는 강의 처음인데 또 주제도 보니까 굉장히 무거운 주제예요. 북한 핵 문제.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대충은 알고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하고 일반 국민들께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좀 이따도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3년 전에 그 한국 국방연구원 거기서 북한 핵 문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 초청돼서 이제 북한 핵 문제 가지고 패널로서 이렇게 토론할 때 그때도 분명히 이야기해요. 저희 보면 뭐 홍현역 씨라든지 사성 장군, 삼성 장군들 다 오셔가지고 10몇 명이 토론했는데 저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인데 여기서 자꾸 전문가분들이나 분들이 북한이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은 이거는 조금 우리 국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은 독재 정권이 멸망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 않는다는 그런 정치학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북한 문제를 나름대로 연구하고 보고 오고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한 15분 그 토론을 하면서 강하게 얘기했어요. 한국 국방연구원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 싱크탱크로는 카이다가 가장 많은 자료와 인력을 보유하는 곳인데 너무 강하게 얘기했더니 그거 세미나가 끝나고 밥 먹는데 그 당시 분위기가 전부 좀 좌파적인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밥 먹는데 좀 소외된 적이 있는 그런 기억이 있고 너무 보수적인 발언을 하고 지금도 우리 당이 좀 대한민국 성당사에서 보면은 우리 당을 지금 극우 세력이니 뭐냐 하면서 이렇게 폄하하는 세력들이 있듯이 그때도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북한의 핵은 북한의 김일성 독재 그 체제가 종식되지 않는 한은 절대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겉으로는 뭐 비핵화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보아왔잖아요. 내가 지금 보세요 오늘 미국의 육군성 보고서 얼마 전에 나왔잖아 보고서 한 330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북한이 지금 핵을 60개까지 갖고 있다. 그리고 1년 안에 100개까지 늘릴 수 있다. 그 뭐 1994년 제네바 합의 그 이후에 북한이 계속 뭐 핵 문제로 합의했다가 탈퇴했다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결론적으로 핵을 60개까지 갖고 있다. 완전히 실패한 핵정책. 특히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저도 기억나는데 제가 외교부에 있다가 2000년도 5월 달에 그때 16개국에 개원할 때인가 그때 이제 그 당시 유력 대통령 후보가 좀 저한테 요청해서 제가 평생에 보장된 외교관직을 버리고 국회 사급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때 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2000년 6월 15일 날 그때 제가 상임위가 외교 통상위원회 외교 통일 통상위원회였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그 당시 6월 15일 날 김대중 씨가 평양을 다녀와서 6.15 정상회담을 하고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뭐 북한은
전쟁을 할 의지도 없고 그럴 생각도, 핵 문제는 더군다나 그럴 전혀 뭐 그런 징후를 보지 못했다. 그 2000년대 대한민국 정상이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조금 좀 북한 핵을 좀 인정을 하는 발언을 했어요.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갖고 있는 건 일리가 있다고 좀 전 세계에 떠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3기 이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며칠 전에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이야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이야기도 하자. 선비핵화 얘기는 없어요, 이제. 종전선언만 하자. 그러니까 북한의 핵은 이제 지정사실화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시한폭탄을 머리에 이고 사는 그런 형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한테 핵우선을 제공하지 않고 핵 억제력을 앞으로 제공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북한의 그 독재 정권의 5200공군이 포로가 돼가지고 지금도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이거 코로나 가지고 장난하는데 이렇게 숨도 못 쉬고 꼼짝 못하고 당하는데 네? 저 악독한 북한의 독재 정권이 핵을 가지고 장난하면 상상도 하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지금도 이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판문점 선언 또 트럼프 대통령 쫓아가가지고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고 말장난하다 들통나가지고 한미관계는 지금 완전히 파탄나고 해결의 실마리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돼 있는 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조금 이제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북한 핵 개발의 역사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1987년부터 이제 영변의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등 원자로 건설과 농축은학 개발을 본격화했고 1292년 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 이후에 북한에 대한 핵 의혹 제기가 처음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994년 NPT 탈퇴를 번복하면 다시 이제 제네바 협정에 북한 핵 개발을 포기했고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2001년도 미국의 부시 행정부 등장한 이후에 북미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자 미국이 협정 위반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핵시설 가동 재개를 다시 하고 다시 또 핵 문제가 제기되고 이런 반복의 역사가 지금까지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는 신빙성을 지금 상실한 그런 대표적인 국제 정치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원자로 문제 이런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1985년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했다가 다시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탈퇴하고 94년 제네바 하부에 서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 했다가 다시 2001년도에 다시 핵 문제를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도 탈퇴하고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IAEA하고 북한은 연일 줄다리기를 하고 그 사이에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왔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NPT 가입했다 탈퇴했다 또 약속했다 깨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94년도 10월 21일 날 제네바 기본하부서 채택될 때 당시 그 핵심 내용이 뭐냐? 북한 핵개발 사태로 조성된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2003년까지 북한의 경우수를 2기를 지어주는 대신 북한 핵개발을 포기한다. 그래서 캐도라를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게 좀 파탄이 나고 이렇게 됐습니다. 1998년도에 또 금창리 핵시설 문제가 또 제기됐었고 이 문제 가지고도 또 옥신각신하고 1999년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금창리 지하시설 핵시설 여부를 이렇게 알기 위해서 실무대표단 파견한 조사했습니다만은 일단 금창리 시설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는 그런 단계가 있었어요. IAEA 특별사찰이 계속되고 이 핵 문제가 쟁점으로 북미 관계가 미국 관계가 계속 뭐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과정을 거치다 2002년도에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결로 봉인 제거를 하겠다는 그런 합의까지 들어갔습니다만은 이것도 결국은 파기가 되는 그런 나중에 그 협상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납니다만 2002년도 10월 미국의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을 비롯한 8명의 대표단이 방북한 후 그 핵개발 프로그램을 북한이 시행했습니다만은 그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캐도를 통해서 경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또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가 나중에 지켜지지 않고 또 파국을 겪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특히 2003년 북한의 NPT 탈퇴 이후 그 이후에 이제 북한의 핵 문제가 알다시피 2005년도 9월에 열린 제4차 육자회담에서 북한은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 등 6개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나 2006년 미사일 대포동 이후 시험 발사 및 핵실험을 실시한 또 유엔 안보리에서 헌장 7조에 의거해 대북 제재를 결의하고 이런 과정 계속 육자회담이 파행을 겪고 이런 과정 중국이 또 역할을 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2008년 6월 26일 북한은 이제 육자회담 그 당시 의장국인 중국의 핵심 구설을 이제 국제사회 압력에 의해서 제출하고 미국은 북한의 요청에 따라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온탕내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협상을 했다가 파기했다가 뭐 NPT 탈퇴하고 또 다시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난번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실무자에서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하고 대통령이 직접 하는 탑다운 방식을 병행했어도 진전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가 육군부가 24일 날 지난달 8월 24일로 기억합니다. 약 332쪽 분량의 노스코리안 태틱스라는 북한 전술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아주 우리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팩트예요. 전체 국외장과 국외 프로그램 된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렇게 실려 있어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북한이 사용하는 지역 방위 및 공격 전술 대량 살상 무기, 사회버전, 재래식 특수전 부대 역량, 한반도 김문재 장관의 북한 땅굴 정보까지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북한 핵무기는 현재 20개에서 6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 최대 60개까지 보고 있는데 언제든지 지금 100개까지 늘릴 수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옵니다. 미국 정부는 정확합니다. 이건 뭐 한치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또 지난 3일 날 또 한 가지 지금 북한 관련 정보가 나왔는데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탄두에 들어갈 수 있는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3일 전인가 제2차 유엔 안보리 산하 그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한미동맹만 폐기되면은 대한민국은 꼼짝없이 북한 핵에 인질이 된다는 사실. 며칠 전에는 핵탄두 소형화에 거의 성공했다는 보고가 나온 거예요. 이제 미사일에 핵을 쏠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여기 밑에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이나 화성 14호, 화성 15호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작은 핵무기 탄두를 개발했다는 미국의 평가에 몇몇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했는데 며칠 전에 이것이 이제 동의한 수준이 아니고 이제 인정을 하는 수준으로 바뀌었다. 야, 그 핵탄두 소형화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 정부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큰 죄를 진 거예요. 이런 정권을 상태로 비핵화 가능하다. 북한을 도와줘서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서 북한 핵무기를 없앨 수 있다. 전혀 맞지 않은 이 팩트를 보니까 북한은 계속 국제사회를 속이고 우리를 속이고 적으로 도와주는 돈과 물자가 다 핵가변을 쓰였다는 이런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비판한 것이 평화를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엄청난 지금 이런 사실이 있고, 또 우리가 이거 핵무기 못지않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권을 이용하는 것이 독성이 강한 살인가스, VX 화학물질 등 약 20여 종의 화학무기를 2,500톤에서 5,000톤 정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세계에서 세 번째 많은 화학무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핵탄두도 소형화시키고 이런 생화학무기를 5,000톤 정도를 갖고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저 사스 하나 이거 사스가 아니고 코로나 이가 가지고 중국 공산당 애들이 뭐 우한 지역에서 군부대에서 저 세균 실험하다 유출돼서 그랬다고 해서 이 난리를 치는데, 내가 듣기로는 뭐 1kg 그 무슨 가스라더라. 그 1kg만 서울 상공에 터뜨리면 5만 명이 즉사한다는 게 생화학무기인데, 2,500톤에서 5,000톤 정도면 1톤이면 1,000kg이라면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5만 명에 1,000배면 5천만 명 죽는, 물론 뭐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인구가 밀집되고 뭐 자연재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엄청난 대량 살상 무기를 북한이 핵무기와 더불어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안보의 현실이다. 이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지난번에 저 UN 북한 제재위원회 보고서는 다탄두화를 욕심내고 있다 이 정도 얘기했는데, 며칠 전에 또 보고서 나왔잖아요. 다탄두화도 성공했다. 그게 뭐냐면 화성 14나 15의 ICBM에 쏠 때 이제 다탄두까지 이제 거의 북한이 성공해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안보는 없을 수가 있어요. 주한미군 인질로 잡고 북한이 여기 점령하고, 너희들 미군 여기 전쟁에 6.25 때처럼 인천 상륙작전 임원이 개입해서 우리 막으려면 미국의 핵탄두 소형화된 거 다탄두로 미국 본토에 날리겠다. 미국이 여기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겠어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르는 거야 이걸. 저는 요즘 이제 정책위의장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에, 과거에는 바빠가지고 뭐 일이 너무 많아서 집회니 뭐니 해서 자리를 못 봤습니다. 요즘 제가 워낙 이런 중요한 자료들이 미국의 띵크탱크 한 15개에서 거의 한반도, 동북아시아, 중국 문제에 이제 자료들이 너무 많이 지금 나와요. 이걸 보니까 내가 바빠서 데모하고 한 2년 투쟁하는 동안에 못 본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지금 진전이 이루어져가지고 이제는 다탄두화까지도 북한이 가능하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옥토버 서프라이즈, 10월에 깜짝 슈가 뭐냐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 이제는 다탄두화까지 북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자, 이거는 요격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잠수함은 바닷속 어디로 가가지고 미국 본토를 때리면 요격하기가 쉽잖아요. 그거를 지금 북한이 거의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 그거보다 또 더 무서운 게 미국이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게 뭐예요? 핵탄두 소형화, 핵개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육상의 이동식 발사대, 거기에서 ICBM 다탄두 미사일을 미국으로 쐈을 때, 과거에는 이제 육상의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서 발사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왜냐하면 뭐 이동하고 액체 연료로 이렇게 주입하고 이러는데, 그러나 지금은 고체 연료를 주입하면 시간도 안 걸리고, 미국이 사전에 탐지를 못하면은 미국 본토를 향해서 다탄두 ICBM 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북한이 확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 돈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뭐 북한 인민들 90년대 300만 명 굶어 죽이면서 거지 새끼 만들고 여기 개발해, 우리 남한 좌파 정부들이 햇볕 정책이니 뭐니 하면서 돈 준 거 가지고 개발했을 거고, 밀무역, 이주 집회, 무슨 마약 밀수 이런 거 국제사회에서 노동자들 외화보를 드린 거 이 돈 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이 보기에는. 근데 우리만 천하태평이다. 대한민국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을 가능한 화성 14형, 화성 15형을 이미 개발한 상태에서 소형 핵탄두를 타치하는 기술과 재진입 기술, 그리고 미술 디펜스, 미사일 방어 해피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의미다. 이것이 이제 며칠 전에 나온 보고서는 해석된 데가 아니고 현실화됐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우려하면서 지금 며칠 뒤에 미국이나 대한민국 안보 전문가들이 지금 기다리는 게 10월 10일 날 북한의 노동당 창거 75주년 때 애들이 열병식을 하는데 과연 미국 대선 전에 북한이 옥토버 서프라이즈 10월에 깜짝 쇼를 뭘로 할 것이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화성 14형 15형보다 진전된 다탄두 미사일 ICBM 딱 가지고 가면서 이동 발사대까지 확실하게 가지고 가면서 미국에 대한 협상의 지렛대로 트럼프 너는 우리하고 대화해야 돼. 앞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미국으로 날릴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우리는 주시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국제정치를 공부했습니다만 안보 분야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5,200만의 생존권이 부장된 문제인데 이 좌파 정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보고들이 나와도 언론에서 한쪽에서 조각개사로 나오고 더 이상 다루질 않아요. 이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정신이 부패하고 우리 국민들을 알아야 될 알 권리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현실이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뭐 전쟁 양상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는 앞으로는 전쟁을 하더라도 이렇게 비대칭 전략, 전술무기 이런 걸 가지고 과거처럼 재래식 전쟁이 아니고 뭐 1차적으로는 뭐 과거처럼 전면전을 하겠습니다만 2차전에서는 이미 20만 정도의 북한 특수군 부대가 한국 후방 지역에 투입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다면전 성격의 전쟁, 약 20만 명에 달하는 육군 해군 공무원에 걸친 북한의 특수군. 이거는 뭐 지금 대한민국 우리 국군들 해이해진 정신 상태 보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7년 봄 그리고 2016년 겨울에 이렇게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칠 때 한 5만 명만 모이면 100만 명 모였다고 하시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왔을까 안 왔을까? 뭐 대한민국에 고정관점이 많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왔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모르겠어요. 그거 우리가 증명된 건 아닙니다만. 네? 이렇게 안보 문제는 한치도 이렇게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죠. 보세요. 사이버 전쟁이요. 북한이 우리가 저 평양 과기대에 지어준 돈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북한의 그 지도부에는 121국산의 4개의 해킹 조직이 있으며 해커가 6,000명 이상 되는 거로 지금 분석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자망 이런 걸 언제든지 해킹을 통해서 교란시킬 수 있고 또 전자정보전에서 우리 군이 사용하는 모든 장비를 교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아무튼 지금 현재 북한의 핵이 단순히 핵 하나만으로서의 문제만 갖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종합 선물 세트로 준비돼 가지고 엄청난 좀 위협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지금 북한의 위협을 지적하고 있는데 좌파 정부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뭐 대한민국은 민방위 훈련 하나 안 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유럽에 제가 가보니까 그 중립국의 스위스 이런 나라들 민방위 훈련합니다.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보다 전쟁이 날 확률이 죽으면 죽었지 전쟁할 일이 뭐 있어요. 2차 대전 때도 그냥 전쟁을 안 겪은 나라인데 또 그런 나라들도 핵 대피시를 해놓고 핵 대피 훈련을 하더라니까.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에 적하겠다고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 전쟁.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핵 대피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이 정부가 도대체 국민을 위해서 있는 정부인지 국가가 왜 필요한지를 의심해야 돼? 이 정도면. 예?
아니, 정치적인 것도 한도가 있는 거지. 기본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과연 국가가 왜 존재하는데 의심을 해야 돼요. 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의심해야 된다니까. 예? 아니 유럽에 그런 나라들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핵대표 훈련을 하고 말이야. 혹시나 전쟁은 0.0001%의 핵전쟁에 대비해서 한 사람이라도 생명이라도 구해야겠다고 좀 불편하지만 핵대표 훈련을 하는데 유럽의 나라들이 대한민국은 바로 지적에서 휴전 상태인 상황에서 말이죠. 좀 전에 설명을 해드렸잖아. 이런 전력을 갖고 있는 북한 대남 적화 전력을 포기하지도 않고 포기할 수도 없는 끝날 때까지는 그냥 가야 되는 나라에 거기서 망하든지 죽든지 핵을 60개까지 갖고 있다고 그러고 한미동맹 파탄나고 있는 지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뭘 믿고 앞으로 우리 생명권을 지킨다는 건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 자, 이게 뭐 아무리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화가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냉정한 현실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으면은 제2의 6.25 같은 참사를 언제든지 맞을 수 있어요. 안보는 우리 국민이 책임지는 거지 외국이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외국은 조언자입니다. 한미동맹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책임져야 된다. 자 그러면은 아무튼 그 북한에 왜 그런 북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핵 전력을 강화하면서 마지막까지 혁명 전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가 이런 북한의 전략 부분을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남 정책을 1단계는 45년 8월부터 50년 5월까지 남침 중지기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해방 정국의 정치적 공백 상태를 이용해서 전쟁을 통한 적과 통일 준비하는 그 기간이었어요. 그 당시도 위장평화 공세 많이 했잖아요. 예? 여러분들 뭐 역사물도 보고 그러면 그 당시는 내가 알기로는 이 당시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동경을 안 가진 지식인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예? 좀 뭐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무서운 거를 6.25를 겪고 아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뭐 그냥 막연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왜 우리가 안보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못 느끼고 있어. 잊어먹었어. 70년 전 6.25 똑같은 이야기. 이게 6.25 겪고 나서 야 이거 공산당 무섭구나 그래가지고 반공정책 피고 이렇게 된 거. 이게 이제 북한이 1단계. 2단계는 1950년 6월부터 53년 7월까지인데 이게 이제 6.25 무력적과 통일 전략을 실제적으로 구사한 그런 동족 상전에 참하다. 그러나 실패를 했죠.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일성이가 그 젊은 나이에 스탈린의 사주를 받고 목택동의 그런 지원을 얻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얼마나 많은 목숨이 죽었어요. 그 뭐 전사자는 뭐 국군이 한 20만 명 봅니다만 사상자, 부상자, 뭐 행방불명 그런 전부 합해서 500만 명까지 보고 주한미군도 여기 와가지고 뭐 외국군대 부상자까지 합하면 뭐 10여 명 되고 사망자는 3만 5천 명인가요? 그 국민과 재산상의 손실, 전국이 초토화되고 그래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으면 적화됐죠. 그 뭐 부산까지 밀려가지고 미국의 도움이 없어서 완전히 뭐 빨갱이 나라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좁은 옷 입고 여기 있을지 모르겠어요. 배도 나오고 그랬는데 뭐 놓을 것만 입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9월 28일에 인천 자유공원 가서 메가더 장군의 그런 위대한 군사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왔습니다만 낙동강 전선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상륙작전을 평가받는 낙동강에서 밀린 걸 다시 서울수복을 통해서 압력강까지 밀고 가고 물론 중공군이 개입해서 후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세요. 아니 뭐 이 정도 되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숭봉하는 이런 정권이고 그런 국민들이라면 그 나라는 축제의 날이 돼야 되는 거. 그 뜻을 기리고 아니 어디 뭐 관공서서 그 행사 하나 하는데 없잖아요. 우리 당에 가서 거기서 기자회견하고 또 인천에 있는 그 기념관은 뭐 관광객 반인데 하루에 뭐 50명이 온다는 거의 뭐 그냥 나쁜 시대. 반면에 그때도 내가 연설했습니다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는
유럽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대단한 역사를 축구하고 말이야. 히틀러의 그 잔혹한 전쟁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는 도대체 이 엄청난 이 좋은 말이죠. 역사 사례도 묻히고 무시하고 예? 그러고 있잖아요. 예? 지금은 저도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낙동강까지 밀려가지고 총칼로 대포를 밀렸습니다. 지금은 사상적으로 이제 낙동강까지 밀려있는 대한민국이다. 겉모습은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낙동강이 뭐 이제는 부산까지 밀려, 제주도까지 밀려갈 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당시는 메가드의 위대한 인천 상륙작전으로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했는데 지금은 이 상태로 가면 뭘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제 뭐 제가 보니까 거의 마지막 단계 온 것 같은데 좌파들의 전략이 해가지고 이제 공수처법 또 시행되면서 헌법 개정 다 만들어 놨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무릎을 뭐 자유민주주의에서 빼고 그렇게 밀고 가면은 지금 국회 300명 중에서 좌파 진영 200명인데 다 합해가지고 지금 저 국민의힘 하는 거 보니까 막기는커녕 뭐 피켓 들고 옆에서 으쌰으쌰하다 집에 갈 거 아니에요. 12시. 그 헌법 개정 통과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옹호한 헌법 없어지고 뭐 이상한 민족 경제니 뭐 지방 분권이니 뭐 남북 연방전 이런 거 들어서 헌법 가지고 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그것만큼은 막아야 되는데 메가더 장군 같은 그런 위대한 전략가가 한 인천 상륙작전 같은 그런 묘수가 뭐냐 이거 묘수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 3단계는 53년부터 61년 전후 복국인데 북한이 초토화됐기 때문에 알다시피 그 당시도 이제 다시 북한을 건설하는 과정에 위장평화 공세로 남북 연방대니 뭐니 말장난하는 그런 좀 이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4단계는 61년부터 70년 폭력혁명 추진기다. 그래서 그 당시 박정희 정권이 강력하게 이제 반공 드라이브 정책을 만들고 경제 국왕 정책을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4대 군사 노선, 3대 혁명 역량 강화 노선 이런 폭력혁명 노선을 다시 채택하고 그 당시 보면 68년도에 청와대 기습 사건, 통역당 간첩 사건, 울진, 삼천 무장 공비 침투 사건 68년도 국립묘지 현충문 폭파사건 이런 무력 고발을 간행한 다시 또 북한은 폭력성을 띠는 식입니다. 5단계는 이제 71년부터 93년까지 화전양면 전술기다. 뭐 남북대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72년도에 공동성명도 채택하고 또 통일전선 전원창에서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창립 방안도 제의하고 아주 말장난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알다시피 여기 83년도 10월 버마 아웅산 교수 폭파 사건 때 북한에 또 그런 폭력성과 이적성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칼기 폭파 사건. 뭐 이렇게 북한의 본질은 폭력과 위선과 기만 전술. 남한은 그저 해방 폭력혁명을 통해서 흡수돼야 될 대상인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역사가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 평화체제 구축이니 그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 역사가 이렇게 증명하고 있다. 93년부터 98년까지는 통미봉남 그러니까 미국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시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북미 기본하고서 채택하고 평화협정 체계를 또 미국하고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DMZ 불인정 선언도 하고 또 김일성이 사망하고 우리 정부가 이제 조문부를 하니까 남북 대화를 잔전하는 중 이건 계속적으로 뭐 통미봉 동남아 남한 정부를 무시하는 대표적인 시기가 93년부터 98년 시기다. 김영삼 정부가 조금 남북관계 발전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7단계는 98년부터 2008년 다시 북한이 이제 남북화해 평화공정 모색기로 들어듭니다. 그때 왜 그렇습니까?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가 해협정책 이야기를 하니까 돈을 좀 뜯어먹으려고 그렇게 잠시 또 위장 전술을 폈어요.
그래서 6.15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보니까 어때요? 전부 말장난이었어요. 실질적으로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이걸 한 것이 아니고 잠시 전략상 실리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게 증명이 됐고 이제 8단계는 2008년부터 현재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핵강국 실현해서 북한의 독재 정권을 보존하고 대남 전략을 적화를 완수하는 시기다. 그래서 지금 핵무기는 60기까지 가졌고 핵탄두 소형화 성공하고 생화학무기 5천 톤까지 갖고 있고 핵 잠수함 탄도미사일까지 발사의 능력이 모든 것이 지금 백성들은 굶어 죽고 똘떡 굶고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인권 유린 국가요 독재 국가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북한은 성공했어요. 이거 하나만큼 북한의 추구한들 배 쫄쫄 굶으면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반면에 대한민국은 어때요? 다 이거 뭐 새끼들 미안합니다. 방송 나가는데 우리가 북한의 경제력으로 30배 이상이고 어떻게 그지 같은 놈들한테 우리가 당할 수 말도 안 된다. 절대로 북한한테 우리가 당할 수가 없다. 이런 자만감과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좌파 정부가 들어서 주사파주의자 몇 명이서 대한민국을 흔들고 5,200만원에게 꼼짝 못하게 하고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위력과 조직력을 가진 북한이 본격적으로 접수한다면 내가 보기에는 아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이야기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사회주의 연방제 이제 지금 마지막 단계까지 왔잖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치, 행정,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다 접수가 됐어요. 핵심적인 마지막 남은 헌법 개정안은 이게 마지막 날. 사회주의 연방제 교도부를 1차로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외세를 배격하는 반자유민주적인 민족주의 정권, 사회주의 통일 정권의 통일의 완성을 도모한다. 이거 뭐 여러분들 이거 지금도 의심합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하는 거 보면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아마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금 이 정부의 핵심적인 외교안보 회의에 장관으로 참석도 못하는 것 같아요. 주사파가 아니기 때문에 껴주질 않아요. 외교에 올 필요도 없다고 그래요. 응? 심부름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 아시아 소사이어티 그 무슨 행사 화상회의인가 어디에서 쿼드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그 쿼드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라고 하니까 가서 하고.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그 이야기 들은 다음에 그러면 중국 친중 노선에서 나오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럼 내가 서울을 왜 가느냐? 이번에 어젠가 회의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오지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강경화 씨가 그 사실 외교부 장관을 하는 인물도 아니고 그건 내공도 아닌데 심부름하는 애들 그냥 시키는 거야. 영어는 좀 하니까 유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농담삼아 이 정권의 성골, 진골, 그다음에 잡골이 있는데 주사파는 성골이고 PD 계열은 뭐 진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일신의 영달에 출세하는 놈들은 잡골이라 한경원의 잡골이라고 그러더라고. 외교부가 아니고 통역부로 전략에 있고 여행사 사장이라고 그러더라고 한경원은. 아니 지금 저 핵심 엄청난 국가적인 사안이 있는데 외교안보부처 장관회의 하는데 노영민 실장이 말이죠. 예? 저기 누구야? 서훈 안보실장하고 통일부 장관 뭐 이런 애들하고 하고 강경화는 부르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외교가 필요 없다는 거야. 대일 다 필요 없고 그냥 마회의 하겠다는 거야.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런 한반도의 엄청난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정보력이 있다 보니까 만에 하나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나름대로 한미동맹이 아직은 유지가 되고 평택에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 작전 계획 5027
하고 이제 핵무기 80개를 써서라도 북한을 초토화시켜서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하는 페이퍼도 있습니다만은 참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미국이 북한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작전 계획 5057을 검토했고 핵무기 80개 사용 가능성도 포함됐다. 이거는 이제 지금 북한이 이런 엄청난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핵무기 80개를 사용해서 거점 지역을 완전히 섬멸시키지 않으면 한반도 전체가 불구덩이로 오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작전 개념까지 나온 거, 이 현실 아래 왜 핵무기 80개를 사용해서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지까지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지금 군사 개념. 과거에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 한반도가 언제든지 불구덩이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작전 계획 5027은 남북 간의 전면전 발발 시에 병력 69만 명, 항공모함 5척,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500여 대 파견의 주골자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 병력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는 국군과 주한미군만으로 북에 맞서야 되는데 한마디로 북한이 쳐들어오는데 방어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거는 90일 이내에 미 본토 병력이 한반도에 배치돼야 된다. 그 전에 이제 북한의 지금 최근의 전략을 보면 90일 이전에 끝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사실은 이제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비대칭 전략을 북한이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재래식 군비 경쟁에서는 지금 열셀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핵과 미사일이 생화학 무기죠. 대량 살상 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비대칭 전략으로 대남 적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미국도 이제 과거 개념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라는 외부 지원 세력이 한반도에 도착하기 전에 전쟁을 종결시킨다는 북한의 전략을 우리가 봉쇄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선제기습, 테러, 대량 파괴, 속도전, 사이버전 이런 거를 북한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충분히 감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는 핵무기 80개를 써서 사전에 제압하지 않으면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나왔고 그 북한이 이렇게 이제 사전에 남한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대량 파괴 전략으로 남한 내에서 전쟁 회피 여론을 형성해서 아까도 얘기한 그런 ICBM 핵탄두 소형화, 다탄두탄 이런 것들을 미국으로 쏜다고 할 때 국제사회의 개입을 위축시키고 전쟁 개입 명분을 사전에 차단해서 남한 적화를 완성하려는 북한의 전술 전략이 살아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전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 정부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위장평화공세 우리 민족끼리 개뿔따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를 알죠. 자, 여기도 봅시다. 한미연합사가 유사시 미군 증원 병력을 69만 명에서 지금 이래서 10만 명에서 12만 명 수준으로 조정한 이유는 지금은 재래식 전쟁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미국 내에서 지상군 파병에 대한 아까 그런 것 때문에 반대 여론이 있을 것이고 미국 역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을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90일 동안 미군이 오길 기다리라는 것도 시대착오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2017년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작전계획 5027 사용을 검토하면서 핵무기 80개도 투하하겠다는 구체적인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북한의 위협은 현실적이고 대단히 무섭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와 있다. 응? 그래서 핵무기 80개로 활용해 조기 종전과 함께 북한 점령 계획을 세웠다. 이런 보고서도 이제 내가 소개했는데 아무튼 이게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게 미국은 지금 우리 한국 동맹국을 뭐 지키는 건 이제 후순위입니다. 당장 미국 본토에 대한 위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도 괌이나 하와이 등이 공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상황에 한미연합사 대체제고 전략권 달라고 하는 이런 정부를 상대로 상의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 측 단독으로 모든 결정하고 핵무기 투하를 했을 때 한반도가 어떻게 되나?
북한 핵무기 안 날라옵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전쟁은 0.001%의 가능성 가지고 준비하는 건데, 그래서 북한이 자꾸 핵실험하고 중거리 탄도미사일, ICBM 이런 거 자꾸 수소탄까지 지금 시험에서 뭐 성공했다는 얘기 이럴 때 보면 이거는 미국은 한국 문제가 아니고 미국을 향한 공격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작전 계획 5027도 수공하고 이런 단계까지 왔다. 이게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 얼마 전에 쿼드 회의 이런 거 한국이 참여하는 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 이인영이 같은 사람이 말이죠. 저 국립연추원 가가지고 전쟁이 폭탄이 떨어져도 평화를 외쳐야 된다. 이런 소리하고 문정인이 미국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정부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고 그렇게 미국은 위기감을 가지고 지금 전략을 수정하고 이런데 우리 정부는 대북 인도조언을 발표하고 말이죠. 딴짓거리들 하고 지금도 저 개성공단에서 그 폭파에도 그냥 남북 기본하면서 입안이 아니라고 헛소리를 하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좀 이런 식으로 북한의 공동의적인 우리의 공동의적인 북한에 대해 이협을 하고 경고성 작전을 했음에도 한국 정부는 미국이 이제 그렇게 정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뒤로 환기시켜도 우리 정부는 좌파 정부는 오히려 한반도 평화에 방해가 되느니 뭐니 외세냐고 이런 좌파의 언론도 동원해가지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터지면 아마 작전 상황에서 한국 정부를 배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여기까지 왔다. 북한 핵이 단순 핵이 아닙니다. 생화학 무기와 더불어서 이렇게 무서운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전시작전 통제권 달라고 하니까 뭐 미국이 봐도 뭐 그거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자꾸 띵깡 놓고 말이에요. 전쟁할 준비는 하도 안 해. 첩보 능력도 없고 군사위성도 충분하지 않고 그냥 이 띵깡을 놓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엔사 강화해가지고 그걸 보완하려고 하니까 인도태평양 전략 또 그것도 뭐 송영모 장관이 그래. 정경두가 편지 보내가지고 유엔사 대사들한테 대한민국하고 협의하지 않고 거기 이렇게 협조하면 안 된다. 이런 장난들이나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못된 짓거리를 하니까 한미동맹이 파탄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응? 참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몰라요. 저는 아침에도 좀 저 백악관에 있는 분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 그 출입 기자분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미국에도 이제 저기 반 트럼프 언론들이 있습니다. CNN이 대표적인 트럼프 언론이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외국의 특히 한국의 언론들은 트럼프의 안 좋은 면만 집중적으로 보도하더라.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 이런 거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는 친 트럼프 언론이 더 강하답니다. 폭스 뉴스 이런 거. 그냥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언론이 작용화되고 통제되고 있다는 거다. 근데 그분은 뭐 코로나로 다소 지금 뭐 조금 위기는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백인들을 더 결집시키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의 대남정 전략이 성공한 측면은 지금 한미동맹이 거의 파탄 상태에 있고 주사파들이 정권을 장악해서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는 마지막 헌법 개정을 하고 있는 거 보면 70년 동안 김일성주의자들이 꾸준히 추구하고 확대해온 전략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인정 안 하면 답이 없어요. 우리 여기 대사학자님 계십니다만 혼자서 하는 거하고 저하고 식사 먹을 때 걱정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요. 인정해야 돼요. 이거 인정 안 하고 답이 없어요. 아니면 저 추석 연휴 때 말이죠. 어떻게 된 게 나훈아라는 연예인 한 분, 물론 훌륭한 분입니다만 그 말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국민들이 시원하다고 그러고 얼마나 썩고 골맞으면 말이죠. 얼마나 정치인들이 병신 같고 바보 같고 입을 닫고 있으면 그 말 한마디에 국민들이 그냥 화제가 되고 이 비정상적인 사회야 대한민국은. 정신이 완전히 썩었어 내가 보기엔. 제도권 정치가 완전히 실종된 거 아니야.
이런 나라에서 뭘 믿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어 우리가 지금. 나훈아 씨가 무슨 역사학자도 아니고 책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중예술가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몇 마디 했겠어. 별 얘기도 아니야. 내가 보기엔 그냥 아주 상식적인 얘기야. 예? KBS가 국민을 방송으로 거듭난다. 뭐 방송도 아니지 지금은 뭐 무슨 평양방송 이중대처럼 돼 있어가지고. 예? 정치인들 얼마나 미우면 뭐 대통령이나 왕이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한 적이 없다. 나는 그거는 내가 지난번에 얘기해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목숨 걸고 나라를 권고하고 지켰죠. 그건 좀 잘못된 무배였죠. 이게 사회가 굉장히 지금 비정상적인 사회가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과 산불 정책 체결할 때도 세상에 미국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해버린 주사파 정권이니까 예?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미군의 역할을 점점 축소시키고 이제 동맹의 성격과 목표에 대한 동상이용도 확대되고 점점 더 지금 대화의 끈은 멀어지고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돈만 이야기하는 그것도 조금 저 김정은이하고 또 뜬구름없이 좋은 소리하고 이런 것들도 좀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아마 이거 아니다 싶으면 또 수를 둘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 뭐 판문점 선언, 남북 군사 합의서 그 당시도 동맹국인 미국과 협의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주사파 정권이 다 이렇게 버린 데들이. 응? 민족 공조로 평화가 옵니까? 응? 북한 핵은 용인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설명했잖아 왜 안 되는지. 이런 상황인데 국민들을 얼마나 정말 우습게 생각하면 이렇게. 그래서 한미동맹에 기대하는 미국이 전략적인 이익에 감사하고 있다. 이게 또 무서운 거예요. 평택의 주한미군이 필요합니다.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전진기지로서. 그러나 이 상태로 계속 가고 헌법 개정돼서 좌파 정권 연장되고 그러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할 자들은 광화문에서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데모 시작할 거예요. 미군이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동맹체제 해체도 이 상태로 가면 멀지 않았다. 그렇게 봐야 돼. 그럼 대한민국 5,200만의 생존권은 누가 지켜줍니까? 우리가 안 지키면. 그때도 뭐 평화체제 믿고 남북 공조, 민족 공조 믿고 빨간 놈들한테 재산 다 뺏기고 자유 다 뺏기고 그렇게 살 겁니까? 김정은이가 집권하게 된 김정일이가 이대왕 김정일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석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남한보다 못 살고 어렵지만 정신적인 면이나 군사 전략적인 점 미군만 간섭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저거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접수할 수 있다. 그리고 한 2,500만 죽이고 사상계주에서 외세 배격하고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현실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2,500만 죽이면 여기 있는 사람들 뭐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내일부터 나 시골가 농사 지어야 되겠어 그냥. 무식한 척하고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미군을 불편하게 하고 국제사회의 그런 보편적인 흐름과는 반대 방향으로 계속 지금 이 정부가 정책을 하고 있고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 이게 사살 사건 됐으면 이제는 인권 문제를 유엔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불참하고 응?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유엔과 미국의 제재로부터 회피하는 방법도 지금 좀 더 고도화되고 묘하게 되고 있고요. 지금 2017년 이후 추가 핵실험을 선언은 안 했지만은 핵시설을 유지하고 핵물질 생산을 지속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핵탄두가 60기까지 왔다는 거고 지금 주사파 정권도 아마 관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석탄 수출, 석유 수입부터 사치품 수입, 불법 외화거래 활동을 활발히 지속적으로 하면서 북한의 무기 개발을 핵무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대량 살상 무기를 확충하는 그런 자금원으로 삼았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폼페오 장관이 여기 서울 안 들르고 오늘 안 들르고 그냥 한 거는 이거는 저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외교적으로 제가 볼 때 엄청난 의미가 있다. 응? 이제 동북아시아에 또 인도 태평양 지역의 외교 안보 전략을 짤 때 한국을 배제하고 갈 수 있다는 그런 복선이 깔려 있는 행보다. 그래서 미국의 외교 순위에서 한국은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대상으로 전락하고 소외감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금 북한은 뭐 옥토버 서프라이즈 한다고 그러는데 종전선언을 외치고 있으니까 우리 대통령. 그것도 북한의 비핵화, 선비핵화 얘기는 하지도 않아. 이런 상황이든 그냥 총정선언. 한국이 제외되면은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이 제외되면 뭐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낙동강 오리알 되면 북한하고의 북한하고 똑같죠. 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뭐 그걸 바라는 거니까 지금 그렇게 되기를. 질문 나중에 좀 하시고. 그래서 여기도 내가 써놨습니다만 북한을 신주 못 드시자는 이 정권이에요. 응? 김대중 때는 그 맛만 보이더니 노무현 때는 한 단계 올라가더니 이제 이 3기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아주 김정은이 심기경호까지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이번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사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그 무슨 북한의 통일선전부가 뭐 팩스, 내가 듣기로는 팩스 한 장 보내온 걸 알고 그것도 공개도 안 하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 미안하다는 말이 있다는데 팩스 그 내용을 보여줘야 할 거 아니야. 왔으면 국민들한테. 거기에 무슨 감옥에서 이 정도면 사과가 충분하느니 뭐 아이고 이 정도 했으면 북한이 이 정도 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걸으면 안 돼. 헛소리들 하고 말이야. 이걸 보고받은 시점도 분명히 있는데 17시간에서 33시간 동안 대통령이 뭘 했는지 보고받고도 지금 북한에 심기 견드리지 않으려고 침묵하고 오히려 지금 말이죠. 월북 카드로 말이죠. 이 가족, 유가족의 가슴에 말해 대못을 받고 있는 이게 정상적인 정권이냐고. 우리 헌법에 66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 이거는 전술 전략 차원의 문제하고도 다르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우리 헌법 가치에 있어서. 뭐 여기 들어가서 남북 대화를 한다고 갔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그런 대화해서 뭐예요? 그 말장난하고 또 아쉽다가 힘 있으면 또 뭉개버리고. 응? 외교안보 부처들은 말이야. 잘못된 권리가 아첨 경쟁이 나고 헛소리를 하고. 응? 그래서 지금 다 미국에서도 정보를 주고 국방부에서도 감청한 기록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저 무슨 기름 발라서 태우라고 하고. 그런 거 다 나와 있는데 무슨 시신 찾는다고 쇼를 하고 말이야. 함정을 30초 동안 하고. 예? 북한의 지역은 가지도 못하고 밤에는 조명탕도 못 쓰고 눈치 보느라고. 뭘 찾는다는 거야? 아니 감청 내가 듣기로는 국방부 감청 기록에 북한에서 야 그거 진짜 뭐 기름 발라서 태우라는 얘기까지 들렸다는데 뭘 찾는다는 거야? 뭐 쇼를 해도 무슨 이게 말이야 이게 미군에서 또 정보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다? 혹시 한국에서 모르는 줄 알아? 미국에서 정부 주고 할 때 그때 대통령이 나서서 엄중 경고하고 했으면 그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시신에서 찾아왔을 텐데 이런 짓거리들 하고 있다. 응? 북한이 뭘 믿고 그러는 거예요? 남한에 있는 이적 세력들, 고정간첩들, 북한의 동조 세력들 그리고 더 크게는 아까 얘기했던 북한이 이제 핵을 30여 개, 60개 갖고 있는 비대칭 무사 전력을 남한보다 우위에 있다는 우리가 똘좀 굽고 그지 새끼처럼 살아도 너희들 한 방 붙으면 미국만 없으면 우리가 너희들 이긴다.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야, 자신감이. 그걸 알아야 돼, 우리 정부는. 응? 그 유시민이라는 놈은 참 무슨 뭐 계몽군주는 응? 계몽군주가 붙일 데가 없어가지고 김정은이한테 계몽군주를 붙지. 참 난 그 양반이 뭐 한때
대한민국 지식인을 대표하는 아이콘처럼 좌파 PD들이 TV에 출연시켜서 뭐 정치인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 좌파들 의리는 하나 참 좋아요. 사람 키우고 챙기는 거 보면 보수는 그거는 배워야 되겠더라고. 네? 보수들은 좌파들 그런 거 좀 배워야 돼. 사람도 키우고 좀 서로를 이렇게 단합하고 말이야 여기지. 뭐 내가 보기엔 지식인도 아니야. 네? 본인은 지식인이라고 그러는데 지식인 같지도 않은 지식이라고 언론에서 키워놔가지고 장관까지 시키고 국회의원 2번 하고 그러는데 이런 소리 해도 이제 좌파 언론들이 띄워주니까 모르겠어요. 난 그분 뭐 개인적으로는 아는 분입니다만 이번에 이런 소리 하는 거 보고 참 후손이 더럽지 않은가. 이거 다 야사에 남는 거 아니겠어요? 3년 코미디 개그 고수도 아니고. 그래서 뭐 북한이 그런 반인륜적인 행위를 해도 면죄부나 주려고 하고 반국가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큰일 났다. 지금 대북 규탄 결의안 하나 국회에서 못 만들고 상임위에서조차 그걸 뭐 사과했다고 그러고 그걸 무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기에는 참 기가 막힌 나라지. 국민이 사살되고 지금 저 불태워졌는데도 국회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 하나를 못 만드는 나라에 국회는 없는 거예요. 그게 국회입니까? 옛날에 나는 저 정치평론할 때 국회 그런 모습 보고 저 청와대 출장소라고 했는데 요즘 모습 보면 뭐 평양 출장소라고 불러도 되겠어. 규탄 결의안을 못 만들고 있다. 대신에 뭐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북한 개별 관광 촉구 결의안 이거를 또 창정해가지고 햇볕 정책, 포용적 북한에 돈 퍼주고 말이죠. 위장평화 논리를 강화하는 이런 장난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103명 국민의힘은 싸우지 않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응? 응? 쳐다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October Surprise 이거 북한이 지금 10월 10일 날 어떤 이건 제가 이제 영문으로 돼 있어서 소개할 때 시간이 걸리니까 좀 건너뛰겠습니다. 요즘 뭐 이거 길은데 이거 큰일 났네. October Surprise는 지금 현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뭐 제가 봐도 지금 아까도 각종 보고서에서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이미 북한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제 추측이 아니고 해석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는 단계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미국이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보량과 정보 수집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도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이거 언제 이거나?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이제 번역기에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뭐 여기 좀 다른 건 다 그렇고 중요한 요점만 얘기하면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년은 새로운 전략 무기를 선보인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ICBM 같은 걸 아마 응급수에 띄울 것이다.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아까 얘기한 이동식 고체 연료를 사용한 육상 탄도미사일은 이미 신뢰할 수 있고 실질적인 위협이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은 정교한 북한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응하고 예방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데 한미동맹 이완되고 있으니 이게 안 되고 있나? 이 정권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빨리. 이 정권, 이런 정권 한 번 더 나오면 이런 대처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응? 뭐 많이 건너뛰 시간도 벌써 많이 갔네. 많이 건너뛰겠습니다. 그 잠수함에서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러면 바닷속 어디 뭐 미국 근처에 가서 어디 쏘고 오는 게 탐지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응? 그것도 뭐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잘. 그리고 이 문제 아까 얘기했지만 더 많은 탄도, 더 많은 문제. 여기 이 문제입니다. 북한에게 핵무기에게 꽂힌 데에게 다탄도 핵 소형화하고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실전략무기인 다중 재진입 운반체를 전달할 수 있는 대형 도로 이동형 탄도미사일일 것이다. 이거는 다탄도 미사일은 정말로 이거 요격이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하나는 워싱턴에 떨어지고 하나는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뉴욕으로 날아가고 기술이 도와지면 뭐 한 10개까지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미사일 하나에. 북한이 지금 이것까지 지금 이제 갖게 된다는 보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포로가 된 거예요. 핵이 없어. 그런데도 비핵화 문제 소홀하고 종전선언만 이야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냐 이거지 나는. 이게 참. 그 다중 그 다탄도 미사일은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해오름을 극복함으로써 북한의 억지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보세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여러 개의 탄두를 가진 ICBM을 배치하면 미군이 미 대륙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가로채는 것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 그래서 냉전 기간 동안에 여러 개의 탄두 ICBM 추진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결론에 이것이 결국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미국도 뭐 우주 방어 계획도 있고 있습니다만 다탄도 소형화된 핵탄도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우리 한반도에 미칠 영향도 상당하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노동당 창건기념일에 SLBM과 더불어서 ICBM이 신형이 전시될 때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건 하여간 굉장히 큰 관심거리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자꾸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거는 그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지난번처럼 적극적으로 김정은이하고 만나고 이런 건 안 되겠다는 그런 보고서고 그걸 미국이 그 한반도 전문가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은 계속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무시하는 상대고 미국하고만 대화하려고 계속 미국만 지금 두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쓸모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상회담 할 때가 아니다는 얘기를 했고 여기 보면 이제 워싱턴이 앞으로 한반도에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 합의가 없이 추가 정상회의를 하면 안 된다. 계속 좀 실무진 대화를 해라. 또 즉흥적인 걸 하지 말고 포괄적인 로드맵을 좀 만들어라. 응? 그래서 앞으로는 대화를 할 때 대량殺傷 무기 폐기를 포함 모든 합의에 강력한 검증 프로토콜을 실시해야 된다. 단편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평화선언이나 말장난 이런 거에 절대 서명하면 안 된다. 응? 그 유엔 결의를 앞으로 위반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고 또 지금 오늘도 로버트 에이브람스 사령관이 신문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3년 동안 한미연합군 사이에 실질적인 군사훈련이 하나도 없었다잖아요. 이거는 동맹이 풀뿌리가 없다는 얘기랑 마찬가지. 이게 동맹이 아닙니다. 군사훈련을 빨리 재개해라. 응? 아까도 얘기해서 인권 원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이모 씨 죽은 거 해가지고 이 정부 하는 거구만. 대처는 그냥 북한 김정은 신기공화국을 덮어가지고 월북이니 뭐 이런 거를 뭐라고. 참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그 마음이 아파가지고 편지를 썼잖아요. 문재인 씨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 8살 난 딸애는 아빠를 보고 싶고 하나 차서 출장 갔다고 그러고 엄마는 지금 불면 어쩌고 그런 내용을 했는데 답장한 내용 보면은 말이죠. 이거 빨리 수색되길 아까 얘기했던 그 수색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솔직하지 못하고 이미 끝난 게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장난질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잘 모르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 9시 뉴스나 보는 사람들은 그게 맞는 걸로 알고 있을 거라고 내가 알죠.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사회. 응? 이게 문제라고. 응? 아이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렇게까지 설치고 그래도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 지탱하는 거는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하고 우리가 함께 엮어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정부가 지금 친중 노선에서 안 나오니까 더욱더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혼잡 양상으로 가고 있는
미국은 중국을 핵무장할 깡패라고까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동맹국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쿼드에도 참가한다고 그러고 남중국해 군사작전에 참가한다고 그러고. 이 정권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앞세워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안보위기에 부합된다. 미국하고 같이 하는 것이. 한미동맹이 없었으면 우리가 경제건설을 이렇게 못했어요. 안보 무임승차하고. 불가능했습니다. 동맹 덕분에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거를 부정하고 외국 세력 쫓아내고 우리끼리 살자고 하는 건 허상이에요. 제가. 빵모자 쓰고 자전거 타면서 다시 60년대로 돌아가면서 살 수 있습니까? 민족적인 자존심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민족이라는 개념도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응? 자주 얘기하는데 자주외교, 자주국방. 뭐 자주국방은 아니 요즘 국제화된 시대, 글로벌한 시대에 안보 개념이 다자 간의 협력 체제를 통한 동맹 체제, 협의체를 통한 안보 개념으로 바뀌고 이제는 인간 개인에 대한 그런 행복 추구까지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데 민족 따지고 뭐 하면서 뭐 지금 반미하고 뭐 이럴 때는 아닙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끈질기게 외치는 세력들 중에 민주노총이 있잖아요. 전교조, 또 카톨릭 신부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교조나 민주노총 이 정권의 큰 주주예요. 지금 주주. 성공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다 파괴하고 있어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이미 사문화됐잖아. 철폐된 거나 마찬가지. 간첩 안 잡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못하고요. 연방제 통일. 그거 하려고 이제 헌법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아마 주한미군 철수도 이제 밀어붙일 겁니다. 네? 밀어붙일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 중국이 지금 한반도와 이 동북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 이런 거 배치해놓고 지금 한반도를 이어가고 주한미군을 겨냥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이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그걸 막는 사드 배창을 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런 불이익을 주고 그랬는데 이거는 깡패 집단이 하는 짓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제 그때는 그냥 지켜보고 뭐 경고 정도 했는데 앞으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이렇게 바뀌었다니까 다행히 이래서 한미동맹이 깨지면 안 됩니다. 1000기의 중단거리 등평미사일이 한반도하고 일본이 동남아 지역을 겨냥하고 있다. 우리 좀 당연히 중국이 그걸 배치했으면 우리는 사드 같은 걸 배치 방어를 해. 왜 그걸 요구하냐. 지들은 배치해놓고. 그런 건 언론에서 보도 안 하고 그냥 참불 정책만 이야기하더라. 응? 그래서 미국 국무부의 마셜 빌링슬리가 한국 정부하고 중국의 이런 군비 증강 비밀 정보를 공유했다. 응? 중국의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 폭격기, 잠수함 등 핵 운반 수단을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지를 논의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한 미국의 전략사령부의 토마스 부시의 그 공군 중장도 얼마 전에 9월 27일 날 한 겁니다. 서울에서 아메리칸 센터에서 중국의 핵전력 비밀 정보 공유에 관련된 내용은 이미 한국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 건데 아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이야기됐습니다만 핵심만 이야기하면 중국은 중국의 핵전력 조약 IMF죠. 사거리가 500에서 5,500km 지상 발사형 탄도 순항 미사일을 생산 실험 배치 금지하는 INF 조약을 구애를 받잖아. 지난 30년간 1000기에서 2000기의 순항 탄도 미사일을 더 배치했다. 1000기는 한반도와 일본, 동남아를 겨냥하고 있다는 거야. 대한민국은 무방비 상태인데 미군 철수하고 사드도 없어. 우리는 중국에 완전히 소국돼가지고 북한 협력당하기 전에 중국 공산당한테 죽게 생겼어. 그래서 중국이 가까운 시일 안에 핵무기를 2배로 늘려서 또 배치한다고. 이런 상황까지 와 있다. 그래서 중국이 핵 깡패가 되는 걸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이 동맹국의 특별한 군사 능력, 미국이 개발 중인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데 있어
이렇게 한국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얘기는 했다고 들었는데 우리 한국 정부는 묵묵부답. 왜? 친중 정권이니까. 친중 정권이니까. 응? 아니면 최소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타기 외교하다가 광해군처럼 나중에 외교 참사만 하면. 응? 그래서 미국의 특사는 중국의 미사일은 한국에도 굉장히 북한이 못지않게 위협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고받고 1년 동안에 200발 이상 시험 발사했다고 그래. 중거리,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중국이.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많은 실험 횟수인데 이러한 미사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모든 동맹국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사드 배치 때 한국에 항의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처럼 한국도 중국에 대해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배치에 강력히 항의하고 더불어 중국도 다시 INF 조약에 가입하도록 해야 된다.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우리도 미국이 개발한 중거리 미사일 한반도에 배치해서 최소한 세력 균형이라도 이루어서 평화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부는 답이 없어요. 중국 공산당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응? 그래서 이거는 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핵 INF 조약에 중거리 핵 조약에 우리도 현실적으로 가야 되겠다. 응? 중국이 지금 중국 엄청난 팽창 정도로 가고 있잖아요. 과연 중국의 핵 전력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추 15 후리신 편집장이 지난 5월 8일 중국은 최소 100기의 중평 41을 포함해 단기간 핵탄두를 1000기 수준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런 주장을 했고요. 여기 밑에 보면 알겠지만 중국이 지난해 공개한 그 건국 70주년 공개한 최신형 ICBM 사거리가 12,000km에서 15,000km에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으며 이게 이제 이게 10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미사일. 북한이 이런 기술까지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탄도 미사일. 또한 잠수함 탄도 미사일도 핵탄도 탑재 가능하며 미국과의 그런 대결 구도를 지금 중국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중국의 핵탄도 보유량은 현재 320개, 미국은 5,800개, 러시아는 6,370개. 많이 줄였는데도 냉전 시대의 이제 유물인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영국 215개, 프랑스 290개보다 많다고 합니다만 중국이 지금 핵탄두를 1000기까지 늘린다고 급속도로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의 핵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그래서 북한의 핵만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보면 안 됩니다. 저는 겉으로는 중국이 6자회담 4자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란 핵탄두를 늘리는 프로그램에 북한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한반도나 일본, 동아시아 지역에 중국의 이런 엄청난 파괴력 있는 등평 미사일에 대해서 미사일 배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묵묵부답 최소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사거리가 최장 5,500km인 등평 미사일 26은 괌킬러로 불리는 동시에 지상 함정 레이더 정도로 비행 자세를 조정해 미국 항공모함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까지 지금 중국의 군사력이 향상돼 있다. 물 좀 드시고 가세요. 예. 특히 중국 미사일 보유국의 95%가 INF가 검증한 중단거리인데 이는 중국의 한반도, 오키나와, 대만, 남중국해를 잇는 제2열도선과 일본 도쿄에서 필리핀, 괌, 사이판을 포함한 제2열도선을 기준으로 미태평양 전력 차단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미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이미 그 사정권 안에 푹 들어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인도태평양 전력을 논의하는 국방장관 회담에 7월 7일 코로나를 핑계로 정경도가 안 가고 이번에 동경에서 쿼드
장관 회의하는데 한국도 참여한다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좋은 생각 아니라고. 뭐 어디 가서 우리가 안보를 찾아요? 지금까지 일본과 다 내주고 북한하고 미국 쫓아내고 같이 빵 모자 쓰고 살 겁니까 앞으로? 진짜 현실적인 문제라니까. 그렇게 우리 민족끼리가 좋고 주체 사상이 좋아요? 주체도 무슨 백성들 꼭 쫄쫄 굶겨가지고 그지 새끼 만드는 게 무슨 그게 주체 사상이야? 주체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응? 네? 그래서 지금 중거리 미사일 에스퍼 장관이 한국과 일본에 좀 배치하겠다고 그러는데 일본은 막 적극 환영하고 근데 우리 정부는 이게 정신 나갈 정부다 보니까 답도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빌링스리 박사가 이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중국은 한국이 동맹이 아니다. 미국이 한국이 동맹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미국이 개발하기 시작한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이 완성되면 한국과 배치를 논의할 수 있으면 이미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안 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국민을 지키려면 사드도 추가 배치해야 되고 한미 동맹이 강화돼야지 오히려 우리 안보 전략이 나오는데 지금 이 주사파 정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뭐 지난번에도 알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이거 저 한반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설 이야기할 때 그 당시 저 주한 중국대에서 쭈꺼기 뭐라고 그랬어요? 네? 미국이 한국 본토에 중국을 겨냥하는 전략적 무기를 배치한다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강력 반발하고 사드 사태 이상의 보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이거 구한말에 원세기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 관리들 기시하게 때리고 마음대로 하던 거 그 시절 생각나는 거예요. 이 공산당이 이렇게 후한무치하고 아주 예의범절도 없는 놈들이에요. 응? 이렇게 가져있다. 응? 그래서 심지어 한국과 단국까지 하겠다고 무식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들은 한국을 향해서 등평미사일 다 배치해놓고 계집선입니다. 백두산입니다. 그러니까 평무장한 깡패라는 이야기를 미국의 관리들이 할 정도가 된 것이다. 응? 그래서 최소 1,000기가 넘는 미사일 한국을 포함한 괌, 일본, 대만, 필리핀 등을 향해 겨냥해놓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과 인접한 길림성의 최신의 전략 무기인 상능을 최소 10여 대. 이거는 전투 반경이 2,000km의 무인기는 서해는 물론 동해와 일본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이런 지금 계속 한반도를 감시하는 거를 배치하고 있는데도 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한다는 것이죠. 한미 동맹을 떠나서는 지금 전 답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손바닥 훑듯이 보고 있고 공격용 무기까지 집중 배치해 놓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의 대처가 있는 것이다. 응? 중국의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미국은 이제 중국 공산당을 핵무장한 깡패라면서 일전을 불사하는 분위기까지 가고 있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쿼드 플러스 3까지 얘기하고 일본, 호주, 인디아,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한국, 베트남, 필리핀도 좀 끼라고 그러는데 우리 정부는 좋은 생각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앞으로 우리가 이 안보 문제를 북한 핵 문제와 연계해서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좀 여러 가지 체로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제가 사실 그동안에 글 쓸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바빠서. 그러나 정치학자로서 뭐 학교 강단에서 꾸준히 강의됐습니다만 정치 현장에서 이렇게 느낀 게 많아서 지금 최근에 하나 제가 대한민국 소멸과 제2의 인천 상륙작전 이런 제목으로 뭘 좀 하나 정리를 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시기라서 이론만 가지고도 안 되고 경험이 있는 학자가 좀 현상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언제 이렇게 끝날지. 아무튼 지금 제가 이런 글을 쓰는 거는 너무나 답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 문턱에서 이렇게 좌초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또 우리 국민들이 이걸 깨닫고 정말로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못된 언론들 이야기 듣고 이렇게 현혹되지 말고 제대로 진실을 봐야 되겠다.
제가 그 준비하는 책 서문에 이런 시를 한번 써봤어요. 혼돈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뭐 저 책이 나오기 전에 내가 공개하는 건데, 혼돈. 일제시대 이육사가 그리도 목놓아 부르던 새로운 세상의 완성이 새로운 세상의 완성이 한반도의 반쪽에서라도 대한민국이라는 상징으로 접근하고 싶었는데, 사람이 사람다운 세상을 부르면 잣대가 달라서인가 백마 타고 오는 추위는 노래를 부르려다 멈추는구나. 암흑과 고통의 시대를 그리 적당히 살았어도 또 앞으로 살아도 누가 책망하려마는 소인배의 논리가 범람하니 그나마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희망의 씨앗을 정령 이리 거짓 선동으로 말리는 것입니다. 철진한 유토피아로 혹세무민하는 거짓 선지자들, 가짜 위정자들, 사법 사기꾼, 입법 사기꾼, 문화 사기꾼, 언론 사기꾼, 거짓 사이비들이 한반도의 반쪽이나마 이리 힘들게 이루는 미안의 역사를 이제 다 어머는구나. 누구 탓하나? 정신이 부패한 지도층만 남으라. 남의 허물만 성토하고 말해서는 다시 어둠의 세계로 돌아갈 터. 이 기가 막힌 혼돈 속 참혹한 6.25를 겪고 공산당의 본질을 보더니 이제 무엇을 겪고 나서 이 가짜 민주의 허상을 보려나. 헌법이 파괴되고 민주주의 사망선고를 보면서도 방관하고 무시하는 세태. 자신만 보는 국민은 먼 훗날, 아니 조금 훗날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나 가마솥의 개구리처럼 허우덩대다가 땅을 치고 통곡할 것입니다. 자유주의가 사망하고 정체주의가 범람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말라버리는 날, 2020년 아니 2021년 어느 날인가 일제시대 저항시인 이육사는 환생하여 다시 한번 광해라는 시를 낭송하며 미래의 희망의 씨앗을 뿌릴까? 어서 좋은 세상이 와서 내 고향 7월의 청포도를 알라리. 온 민족이 다 땀없는 새로운 세상의 노래를 누군가는 또다시 노래할 수 있어야 후손에게 도래를 다하는 삶을 살 것인데, 거짓 악의 무리들이 오늘도 혹세무민하며 반쪽에서나마 부르던 그 신성한 노래마저 죽이는구나. 오 통제라.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지으면서 한번 서문에 써봤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또 뭐 이런 시를 하나 써봤어요. 오늘도 강연을 써봤는데, 제가 그 외교부에 있을 때 어제 뭐 야외에 갔다가 가을 늦가을에 만추에 감나무 잎이 떨어지는 가을 풍경을 보면서 그때 당신이 날 부름에라는 시를 썼는데, 지금도 제가 쓴 시 중에서 제가 그 시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 시는 이제 한영원 님이 일제시대 님의 침묵에서 님을 형상화해서 간절한 이야기를 했듯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님일 수도 있고 이 망해가는 조국 대한민국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내일 그 방송되는 박태우 국담는 서두에 그 시를 낭송했어요. 내일 6시에 방송될 텐데. 그걸 생각하면서 2020년도에 당신이 날 부르면 버전은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가을 하늘의 청아함은 가슴을 찌르지만 이 가슴 속의 가을 하늘은 어디 있는 것이요? 저 황금 들판의 참새 소리는 다 어디 가고 백성들의 원망 소리만 가득한 이 가을. 먼 옛적에 당신은 살도 찌고 그리도 예뻤는데 지금은 왜 이리 비틀거리고 그리 서 있는 것이요? 내가 저 멀리서 그 비틀거리는 몸을 잡아주려 해도 내 몸도 비틀거려 그대를 잡을 수가 없으며 이 가을이 더 깊어가고 실하게 익어가서 빨간 감나무가 바람에 휘날리는 만추가 되기 전 당신을 끌어안는 힘이 내게 있어야 하건만 이 어찌하리요? 나에겐 그러한 힘이 없을까? 잠자리도 설치니 일제시대에 백마 타고 오는 추인이 죄송합니다. 백마 타고 오는 추인이 다시 저항정신을 무장한 흰옷을 입고
다시 환생하여 돌아와 나를 일으키고 비틀거리고 있는 그대를 안아주며 형용삭색 가일의 정치는 못 나누어도 하루하루 이 고통을 감내하는 마음의 짐이라도 나누어 주리다. 감나무 잎들이 다 떨어지기 전에 만추가 지나고 세찬 사풍이 오기 전에 당신을 모두가 다시 어루만지며 그 상처난 온몸을 다 치유해야 하니 어서 오시오. 가뿐히 오시오. 아직은 황금들판이 남아있고 어곡백과가 익어가는 가을이 있으니 너무 수줍어 뒷걸음치지 말고 얼른 내 곁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시오. 그래야만 백성이 다 울며 칭송할 것이오. 우리 모두 상처 입은 마음이라도 달랠 것이오. 이렇게 이제 오늘 좀 글을 썼는데,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 한두 개 받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강의보다 마지막 그 두 시가 우리 가슴을 쫙 울리네요. 네, 그렇죠? 네. 자, 한두 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고 그다음에 문정권이 이제 주사파의 정체가 이제 다 드러나는 상태에서 그들을 비판만 한다고 그래서 뭐 바뀔 일은 없는데 자꾸만 그 바위에다가 계란 던지기 식으로 비판만 해갖고 뭐 정책이 바뀌는 것도 하나도 없고 국민들은 거기에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국민들, 일반 국민들 믿고 알아야 되느냐, 그것도 저는 의심이 가요. 왜냐하면 그건 지식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딱 대책을 세워서 정부의 핵심 뭐 실질적인 운영자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변화가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먼저 우선이 되고 국민들은 거기에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오히려 국민들을 갖다 선동시켜서 앞장 세워놓고 지식인들 뒤에서 돈벌이만 하는 그런 그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제 하여튼 우리 공화당은 순수하게 그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핵심적으로 한두 가지 실질적인 그 일들이 좀 개발이 돼서 그거를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저 위원분의 그 의견을 듣고 싶고, 또 하나는 미군 작전 계획 뭐 양을 이렇게 하고 여기에 스킵되는 부분이 비정기전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분석하기로는 6.25 전쟁의 패인의 원인의 하나가 남도당의 봉기 실패를 해갖고 자기들이 작전에서 실패했다 이런 그런 분석도 있고, 실질적으로 전라도 지역은 별전 전쟁 없이 다 정복을 했어요. 남도당의 그 빨치산 출신들이. 그래서 이번에 그 전쟁 대비하는 계획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이나 이런 협조하는 분들한테 어떤 그런 데 대한 대비책을 좀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질문이 뭐 너무 중요하고 긴 질문인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우리 현실 당면한 과제입니다. 우리 당이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의 체제가 파괴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과거 총선 전에는 집회를 통해서 또 우리 당원들의 서명대 활동을 통해서 이 현실을 알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우효를 외치며 원인을 다해 싸웠는데, 총선 이후에는 또 환경이 바뀌고 지금 코로나 전국 이후에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본적인 국민의 기본법마저 지금 허용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 광화문에 가서 10명 이상이 모일 수도 없고, 오늘 또 저도 10월 9일 날 지방에서 집회 좀 해보려고, 대전 지역이라도 해보려고 신고를 시켰는데 다 부릅니다. 지방도 이제 이 정권이 다,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 대전도 지금 안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물론 이제 우리 당원님들이 그 40만 당원에 단합된 의지와 역량이 더욱더 필요하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이 투쟁에 대한 깃발을 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야 됩니다. 서명대 활동, 1인시, 기자회견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역부족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과연 뭐냐니까. 과연 이런 상태에서 이 주사파 정권이 작년에 우리 공수처법 3대 학법 통과시킬 때 여의도에서 저지한다고 나섰습니다만 그때는 의석수 150석도 안 되는 당도 못 막잖아요. 지금 200석 가까운 애들 헌법 개정한다 국회에서 할 때 지금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 국민의힘 야당 노안이 이중대가 막을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원내정부 우리가 참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 정부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아마 대표님께서도 이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저 무슨 전략을 가지고 이 참 간절한 우리 당원들의 소망과 이 바램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리 당이 잘 만들어서 끌고 가야 되느냐. 막 밤잠 안 자고 같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저는 하여튼 그래도 허용된 범위 내에서 역사는 항상 흐르다가 돌발 사태가 있고 또 흐름이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조직력을 강화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거는 뭐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면서 한 가지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거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만큼 지금 이런 전국에서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갖고 있는 힘과 역할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복을 맞을 때도 미국이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하지 않았다면 광복이 어려웠을 것이고 6.25 때도 메가대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으면 적화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게 국제정치의 현실이에요. 그럼 지금 한미동맹 체제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이 무엇이냐 고민해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모델을 이승만 박사 모델로 찾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는 무력 투쟁에 처음에 희망을 걸었다 그게 안 되는 것을 알고 외교 노선으로 현실적으로 전환해서 미국을 지렛대 위해서 목숨 걸고 좌파하고 싸워서 대한민국은 건국을 이뤘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이제 국내에서의 투쟁과 병행해서 국제적으로 외교전을 전개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기에 당선이 되고 한반도 정책을 수립할 때 강력한 메시지를 실질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우리 당도 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비정규전 말씀은 그거는 뭐 사실 군사작전 분야에 내가 또 모르는 뭐 엄청난 비밀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저도 군사 비밀을 취급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군사 비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은 정규전보다는 어떻게 보면 비정규전이 더 중요한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국민 정신 자세라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국민들이 북한이 마치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민족 공조를 통해서 뭐가 된다는 환상을 갖고 있고 핵대피 훈련 안 해도 살 것처럼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이런 것부터 빨리 뜯어고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비정규 전력에서 특히 북한이 지금 우리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핵 문제라든지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동맹국과 협의해가면서 준비를 해가 그렇지 않으면 이 공포의 균형, 세력 균형이 아니면 공포의 균형이라도 이뤄가지고 전쟁이 나는 것을 막아야 되는 현실인데 그것마저도 지금 평화 타령하면서 안 하고 있는 정부니까 더 이야기해서 이 정도 답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한 번만 더 봤죠? 네. 자기 소개를 네, 오교라고 합니다. 이중거 패권 전쟁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이죠. 전 정권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친중 노선을 갈 경우 그 전시 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그 앞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분명한 것은 미국에서 이제 지난주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전시작전 경제권 안 준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다. 만약에 그거 줬다면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생명도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안 준다고 하면 받을 수가 없죠. 응? 그러나 이제 미국도 그러면서도 혹시 문재인 정권 같은 좌파 정권이 연장되고 계속 하면은 안 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유엔사를 강화해가지고 인도 태평양 전략과 연계해서 미일 동맹 대만하고 미국의 이제 국교 관계까지 얘기하잖아요. 중국 공산당 공산. 그래서 이 동아시아 축을 확대해가지고 지금 저 중국 공산당과 북한을 견제하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만에 하나 정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정말 우리 정부가 또다시 이런 정부를 다음 정부에 준다면 대한민국 적화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당의 소명이 있고 애국 시민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주한미군이 여기 있는 한은 그거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고 어머니 좀 수고하셨습니다. 나가면 이런 차례를 좀 하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